추석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 발표됩니다. 8인 모임을 허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지난달 물가도 2%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월세는 7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택배 대리점주가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택배노조가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인의 빚을 강조해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법 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영장 발부 20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로 규정하고 투쟁으로 대갚겠다고 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숨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붙잡혔는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외출 제한 시간을 피해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수장이던 당시 검찰이 여권 정치인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탈레반이 경제 빈사 상태에서도 군용차와 헬기로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서방은 탈레반을 합법적인 정권으로 인정할지 고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이 몇이나 모일 수 있을까? 고향을 갈 수는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적지 않겠죠. 추석이라고 섣불리 방역을 완화했다가 코로나가 다시 확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내일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1, 2차 백신 접종을 맞이하는 경우는 지금의 4명보다 사적 모임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젯밤 의료계와 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주로 끝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하고 추석 연휴 방역 대책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경우 사적 모임 제한을 6명에서 8명까지 허용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에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겁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늦추자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오는 등 4차 유행이 여전해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1차 접종자는 사실은 30%에서 35%밖에 안 돼요, 예방률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델타가 너무나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내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새 거리두기와 추석 방역 대책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제 관건은 백신 접종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의존하고 있는 모더나 백신의 수급이 꼬인 게 문제가 됐는데 다행히 이번 주말까지 600만 회 분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는 1차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더나 백신 102만 1,000회분이 오늘 오후 도착했습니다. 주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6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에서 공급받기로 한 149만 회분 가운데 화이자 백신 52만 회분도 처음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그 추석 전 3,600만 명 1차 접종을 포함해서 저희가 제시한 그 접종 목표도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모더나 공급이 재개되자 다음 주 접종할 18세 이상 49세 미만 예약 인원을 90만 명 더 늘려받기도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예정대로 들어오면 1, 2차 접종 간격을 6주에서 다시 4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가 위드 코로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성인 80% 이상 접종 완료 시기도 그만큼 빨라지게 됩니다. 고령층은 저희 생각으로는 90% 이상, 그리고 일반 성인에서도 80%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완료가 되는 게 필요하고, 정부는 최근 접종 후 백혈병 진단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경 이상 현상도 인과성이 불확실하다며 이상 반응 신고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예,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는 분들 그리고 비대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구체적인 묘사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상상이 어렵지는 않죠. 특히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 4단계 방역대책 이후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대책 전환을 망설이는 이유 역시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이웃에서 가게 문 열어두고 있는 분들 목소리 들어보면 그 고통이 상상 이상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태원의 한 고깃집. 인부들이 의자와 집기류를 들어 올리며 철거 작업에 한창이고 홍보 포스터를 손수 떼어내는 가게 주인은 가게 간판이 10년 만에 내려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4단계가 시행되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서 10년을 넘게 이렇게 가게를 하던 가게를 정리 8월 31일부로 폐업 신고를 하고 오늘 철거를.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될 경우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91.4%는 거리두기 4단계 도입 이후 매출이 쪼그라들었는데 참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방안을 고쳐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서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게 10시까지 왜 시간 제한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고강도 방역을 요구하며 코로나 종식만 기다리는 건 자영업자에겐 폐업하라는 거나 다름없다는 하소연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주요 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공존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일률적인 방역 체계를 개편해 주는 게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영세 상인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 앞서도 보셨고 저희가 연일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잠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음식점 하신다는데 어디서 어떤 음식점을 하십니까? 종로 새우상가 먹자골목에서 26년째 왕벌 식당으로 백반집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지금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음식점을 하셨는데 지금 뭐 26년 동안 중에 사정이 얼마나 저희가 상상은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면 손님들이 많아야 될 시간이잖아요. 어제는 손님이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저는 요즘 그 4단계 이후로 한 달 동안 밤에 장사 안 하고 낮에만 장사하고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몇 시부터 문을 닫으시죠? 4시 반부터 문 닫습니다. 4시 반부터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4단계 처음 4단계가 돼갖고 2인 이상 밖에 못 받을 때 문을 열었더니 하루는 28,000원 팔고 그 다음 날은 뭐 한 34,000원인가 5,000원 팔고 그래갖고 인건비도 안 나고 재료비에다가 뭐 에어컨 키고 뭐 키고 하면은 그 다음 날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러고 또 그 다음 날 또 장사도 해야 되는데 자꾸 누적되면은 기운이 빠져갖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밤에는 장사를 안 하고 현재는 하여튼 점심 장사만 하고 있습니다. 점심 장사만 하시면 이제 임대료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가 충당이 됩니까?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금 받은 것 같고 조금 뽀깐 빼먹듯이 빼먹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대출을 4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받았는데 현재 제가 잔고에 남아있는 게 2천만 원 남아있고 다른 데 뺀 데서 1,08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코로나가 시작된 건 작년 초인데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건 언제쯤부터 적자가 나신 겁니까? 제일 크게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는 작년도 11월 달에. 아, 그건 이미 4단계 전부터 적자가 나셨고. 5인 이상 집합금지 하는 바람에 단체를 못 받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죠. 단체 손님이 11월 달부터 그때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단체 손님 많이 받아야 1, 2월을 버티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그게 누적된 거지 계속. 그러면 대출 받아서 어쨌든 가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을 무작정 계속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한 겨울까지 버틸라고
22년도 겨울까지 버티려고 2천만 원 또 신청을 해놨는데 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거 만약에 안 되고 만약에 경기도 더욱 계속 4단계가 유지된다 그러면은 12월 달이나 1월 되면 가게 문 닫아야죠. 주변 분들도 되게 비슷한 상황입니까? 아, 똑같죠. 아이고, 참 어려운데 그동안 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이런 거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럼? 재난지원금 뭐 200 받고 100 받고 뭐 그런 게 더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26년 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물론 장사라는 게 이제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IMF도 겪었고 또 뭐 2000년대 중반 중후반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면? 그 IMF 때는 우리 그 소상공인들은 예.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기업들이 망가졌고 예. 또 기업을 망가졌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 120조라는 돈을 예. 기업들한테 꿔서 그래서 희생이 그 발전이 되게끔 만들어서 기업이 회생이 됐고 예. 그다음에 20조 정도를 안 갚은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기업들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해도 예. 뭐 돈이 많이 든다고 안 해준다는데 지금 현재 집합 금지하고 예. 제한 업종하고 한 17조인가 18조가 드는 거 알고 있는데 예. 그 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이 소상공인들을 세포들이 죽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지 않는 이유는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마음입니다. 정부가 좀 소상공인들을 우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고. 예. 자, 지금 뭐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신용 대출로 예. 대출 받았고 예. 신용 보증에서 보증 서서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업자를 그만두는 동시에 예. 대출에 대한 상환이 예. 일시로 다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론 뭐 정부도 지금 방역이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꼭 제발 좀 그 실태 파악을 좀 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방역 수칙을 핀셋 방역 수칙을 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좀 방역 수칙을 맞춤형으로 해서 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빨리 좀 사정이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물가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면서 5달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농산물과 기름값은 물론이고 월세까지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일반 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들이죠. 당장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물가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지갑만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도시형 주택. 지난해만 해도 50만 원 하던 월세가 지금은 6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물건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보니까 65만 원까지는 다 호가는 나오는데 지난달 월세는 1년 전에 비해 0.9% 올랐습니다. 2014년 7월 이후 7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보증부 월세로 많이 전환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달걀값이 54.6% 올랐고 수박은 38.1%, 돼지고기는 11%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도 나란히 20% 넘게 올랐습니다. 8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 4년 만에 처음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채소와 과일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추석 물가도 걱정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성수품을 앞당겨 풀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서민 체감 물가에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부담되죠. 아무래도 힘들지. 물가가 조금씩 오르면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들지. 다음 주부터 1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풀리면 물가 불안은 더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월세가 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만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현실감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호재만 있어도 집값이 몇억 원씩 뛰는 기현상도 벌어지는데 얼마 전 정부가 GTX 관련 언급을 한 군포 의왕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혜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사흘 전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단지. 매물이 급감하는 가운데 매수 문의는 빗발치고 요청와요. 지금 가격에서 가장 싼 걸로 사서 전세놓고 싶다고. 5달 전 6억 원대에 거래됐던 전용 84제곱미터형 아파트는 13억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대놓고 GTX를 언급해 집값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통 대책으로 GTX-C 의왕역 정차, BRT 노선 신설 등을 검토하여 무산됐다고 여겨져 온 GTX 노선의 의왕 정차가 이 발언으로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과 함께 시장이 들썩이는 겁니다. 특히 외지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동네 분들은 별 반응이 없는데 외지인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집을, 물건을 다 조사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정부가 후보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차단에 나섰지만 개발 기대감이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신도시 발표의 집값 안정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민아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도 역대 최고치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집값 강세가 언론 보도 영향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흑석동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전용 84제곱미터형이 25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한 달 만에 3억 원이 뛴 겁니다.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4%, 3주째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언론 보도가 집값 상승을 자극해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최고가 경신 보도가 사람들의 기대 가격과 거래 행태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서울과 강남 3구는 2017년 이후 언론 보도 영향이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정책이나 금리 등 주요 변수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론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언론 보도라는 거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고가 주택 거래가 발생한 현상에 대한 중간 결과물인 거죠. 논란이 일자 국토연구원은 언론 보도가 여러 요인 중 하나라는 설명이라며 보고서는 연구자 개인의 견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경찰이 오늘 새벽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입니다. 민주노총 측은 영장 집행 직후 문재인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5시 30분,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 앞을 경찰이 에워쌌습니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를 위해 경찰은 수사관 100여 명을 포함해 경찰력 4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자, 토요일로 확보하십시오. 토요일로 확보. 자, 현장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과 실랑이도 벌어졌지만 경찰은 건물에 진입한 지 40여 분 만에 양 위원장을 검거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비협조적이었던 양 위원장은 별다른 저항 없이 호송차에 올랐지만 총파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총파업 준비 제대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민주노총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양 위원장이 입감된 종로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위원장 만나서 못 들어. 나도 잡아 열어. 민주노총 임원들은 삭발식을 했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40대 택배 대리점주가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인의 생전 일터에서 치러진 노제는 눈물바다로 변했고
동료 대리점주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정을 든 유족 뒤로 운구 행렬이 나섭니다. 노조의 괴롭힘을 호소하다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40대 택배 대리점주 A씨. 유족들은 눈물 속에서 마지막 길을 떠나보냅니다. 고인의 생전 일터에 도착하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는 끝내 오열하고 맙니다. 다섯 살 막내 아들은 아빠의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마지막 손인사를 합니다. 동료 대리점주들은 택배 트럭 100여 대를 이끌고 나와 추모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동료들은 숨진 A씨의 아내와 어린 3남매를 지켜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할 때부터 옆에서 지켜봤어요. 자식하고 가족들은 끔찍히 챙겼죠, 진짜. 동료 대리점주들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장승노점 치고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세상에 끝까지 소리칠게. 유족과 동료들의 눈물과 통곡 속에서 숨진 A씨는 인천의 한 시립 추모시설에 안치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에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일부 조합원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고인이 생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 택배노조가 경기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집단 괴롭힘을 주장했던 이모 씨 유서에 대해 노조 측은 조합원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폭언이나 욕설 등 내용은 없었다며 법을 위반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점주 이 씨의 유서엔 불법 태업과 업무방해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돼 있었지만 노조 측은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 투쟁만 전개했지 파업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이 씨가 대리점 소속 기사들에게 억대 빚을 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사망 배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의 잘못이 아니라 고인의 금전적인 문제, 본질적인 책임은 원청에 있다라고 정말 인간이라면 그렇게까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장례 절차를 마친 유족 측은 유언장 내용의 사실관계 규명과 비극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노조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뉴스가 있습니다. 택배노조 간부가 대리점주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총파업을 거론하며 사업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분 40초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새로운 소장으로 부임하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택배업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기존의 노사 갈등과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자라고 있는 듯한데 어떤 내용인지 배상윤 기자가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간부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광주의 한 택배 대리점주 신청자 B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A씨는 자신이 총파업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밝힌 뒤 1년 내내 총파업을 하겠다. 전혀 모르는 새로운 소장을 원치 않는다며 위협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과 태업을 할 테니 자신 있으면 오고 아니면 접으라는 등 사업 포기를 종용하며 B씨를 압박했습니다. 당황한 B씨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예의에 어긋나지 않냐고 항의하자 A씨는 언성을 높이며 총파업이야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택배 대리점 관계자가 공개한 음성 파일의 길이는 1분 40초가량.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택배노조 간부 A씨는 택배 대리점주 신청자 B씨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협적인 발언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노조 지도부와 상의가 안 돼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6살 강윤성입니다. 경찰은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가출소한 지 석 달여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56살 강윤성입니다. 아직 피의자 신분이지만 경찰은 강윤성의 자백과 현장 감식,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외부 위원 4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강윤성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까지는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낮 절단기와 흉기를 차례로 구입한 뒤 26일 밤과 29일에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갖다 주라 하니까 그냥 그 안에 가서 골라가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걸 고른 거야.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강윤성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검찰에 넘겨질 때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 등 올 들어서만 7번째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숨어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붙잡혔는데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외출 제한 시간을 피해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또 거론됩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접착용 도구를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지난달 26일 40대 A씨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이 없는 틈을 이용해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집에 숨어있던 A씨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A씨는 외출 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를 피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 집 비밀번호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행히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지인이 비명 소리를 듣고 집으로 다른 사람을 보내 화는 면했습니다. 바로 잡았어요. 그때 바로 추적해갖고 어느 정도는 인정한 것 같아요. 한편 전남 장흥에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이 13일째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긴급 공개 수배로 전환하고 50살 마창진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 도심 버스 정류장 곳곳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방이 개방된 노천 정류소에도 달려 있어서 이 더위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낳는데 비가 오는 날도 요즘같이 또 선선한 날도 에어컨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전력 낭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버스 정류소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 한여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이 잠시 더위를 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반 기온이 20도인데 가동되고 비가 오는 날 기온 18도에도 차가운 바람을 내뿜습니다. 이들 에어컨은 서초구가 2년 전부터 강남대로 일대 설치해 운영 중인데 기온이 25도 이상이거나 무더위 민원이 들어올 때만 가동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24도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켜지는 거고요. 이용객은 얼마나 많은지 살펴봤더니 강남역 한 정류소의 경우 에어컨이 가동된 오전 8시부터 3시간 동안 이용객은 단 2명이었습니다. 에어컨 가동 효율성도 논란입니다. 문이 없는 개방형 정류소는 냉기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정류소 공간은 7.5제곱미터, 2평 남짓한데 15평형의 냉방이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됐습니다. 용량이 큰 거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용에서는 그렇게 절대 안 하죠. 효율을 높이려면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
이 에어컨 아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려면 성인 3명도 함께 있기가 힘듭니다. 앉으실래다가 왜? 누구에 앉아 계시니까 안 들어갔죠. 전문가들은 정류소 같은 개방된 장소 에어컨 운영은 전력 낭비가 심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초구는 앞으로도 정류소 에어컨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여름철 자영업자 개문 냉방은 단속하는 지자체가 노천 정류소에 에어컨까지 달아야 하는지, 공터에다가 에어컨 트는 거하고 똑같이 안 들어요. 그거 다 세금 낭비 아닌가요?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가 야권에 여권 정치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아직은 사실관계가 모호한 상황인데 여권 인사들은 국회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까지 주장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지휘위에서 어떤 말씀 하셨나요? 네, 사실대로 잘 증언했습니다. 손 전 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청부고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웅 의원은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청부고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손 전 정책관은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전혀 사실무근이고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도 어느 누구에 대해서 고발을 사주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연루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정치 중립 의무와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감찰 필요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공방이 법적 대응까지 거론될 정도로 거세지면서 이제 원팀 기조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당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본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도 이 상황을 예민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당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도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최원희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 빨리 설명하는 게 본인을 위해 좋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면 빨리 설명하고.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 선거범죄라며 이낙연 후보 측이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넘은 네거티브는 도리어 표심이 등을 돌리게 하는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당내에선 경선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원팀 정신은 물 건너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이재명이 나오면 차라리 홍준표를 찍는다거나 이낙연 대신 홍준표를 응원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민주당 대선 주자가 후보가 되지 못하면 다른 정당 후보를 찍거나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23.8%,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 41.7%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 논란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이 문제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근 들어 홍준표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들이 부쩍 늘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역선택의 징후인지 아니면 확장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인지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오늘부터 홍준표를 지지한다. 최근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 포착되는 글들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비판한 홍 후보의 기사를 공유하며 최고라고 치켜세웁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후보 측은 여권 지지자들이 일부러 상대하기 쉬운 야권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좌표 찍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대면으로도 좌표를 찍은 거나 마찬가지다.
지난주 한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응답자가 39.5%,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가 51.1%였는데 정권 재창출 쪽에선 이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야권 주자는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여론조사는 8명을 뽑는 1차에선 100%, 4명을 뽑을 때는 70%, 마지막 최종 후보 선출에는 50%가 반영되는데 이 역선택 방지 룰이 없다면 마지막 결선의 15%가량은 범여권 지지층이 좌우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상대 정당 경선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도적 또는 전략적 역선택은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구조적 역선택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후보 측 인사들과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과거에는 상반된 주장을 했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이 말바꾸기 논란도 나왔지만 양측은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인데도 기관별로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신뢰성을 의심해온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조사기관이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응답자의 나이를 조작하고 특정 후보에 유리한 유도 질문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이 기관에 과태료만 부과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리서치는 지난 6월 30일부터 4일간 대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면접원이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냐, 아까 윤석열 후보라고 답했냐와 같이 유도 질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연령 비율을 맞추기 위해 30대라고 답한 사람을 20대로 기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면접원 20명 가운데 6명이 오류를 범하면서 1000건의 응답 중 2%의 답변이 왜곡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조사 마지막 날 저녁에 시간에 쫓겨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응답을 유도하거나 조작한 내용은 전혀 없고 저희 조사에는 앞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심위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상한액인 3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운영상 제재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또 형성을 해요. 여론은 사실상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대선 후보 경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조사업체에 대해선 더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선발 권한을 상당 부분 시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대로 채용 관련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립학교들의 주장대로 최소한의 사학 자유마저 짓밟는 악법인지 그 쟁점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사립학교 교사 뽑는 방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네, 교육부의 사립초중고 교원 채용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는 1차 필기시험을 본 뒤 2차 시험으로 수업 실연과 면접 등을 봅니다. 그리고 최종 3차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채용 여부가 결정되죠. 개정사학법은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1차 필기시험에서 그동안 부정이 많았다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인가요? 맞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필기시험에서 벌어지는 채용비리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특정 지원자들에게 필기시험 면제해주기와 성적 조작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된 사립학교 교원 5,660명 중 105명이 필기시험을 안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학 이사장 등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라고 지시한 사례 등이 수차례 적발됐죠.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게 되면 학교 단위에서 벌어지는 부정은 현저히 낮아질 것 같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네, 사학재단들은 그동안 일부 재단에서 필기시험을 통한 부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걸 이유로 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학은 사학대로 설립 취지와 교육 이념이 있는데 이 시험을 교육청에 맡길 경우 이런 취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이 교사 시험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 입맛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서 보낸다는 것은 다분히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다른 사업까지 인사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연자제. 그렇다고 교원 채용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마지막 3차 시험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데요. 여기서 이 지원자가 해당 학교의 교육 철학을 어떻게 수업으로 구현할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선 1차 평가 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한다 해도 이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주장하죠. 1차 필기시험은 어차피 사학의 권하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교사를 뽑는데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의 권하 개념이 수학력을 평가하는 데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인지 교육 철학의 문제로 돌아가는 논쟁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이 역시 헌법소원 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TV조선 서울푸드 페스티벌이 전하는 스타 셰프의 도시락이 방역 의료진과 소방대원에 전달됐습니다. 이번엔 셰프를 꿈꾸는 꿈나무들이 나눔에 함께했는데요. 윤서 기자입니다. 350년 전통의 종가 음식 전수자가 요리를 직접 선보입니다. 왼쪽 손바닥에 고무를 얇게 발라요. 얇게 발라요. 학생들은 얇게 저민 돼지고기를 밀가루에 골고루 묻히고 연계찜, 비미방 잡채 등 전통 종가 음식을 더해 도시락을 완성합니다.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을 위해 저희가 다 같이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으니 먹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은 코로나 첫 집단 발병 지역인 만큼 지친 의료진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코로나를 지친 마음을 다시 음식 먹고 힘내시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에서는 방역의 일선에서 가 있는 의료진 덕분에 잘 하고 있다. 스타 셰프와 고등학생 예비 셰프들이 함께 만든 나눔 도시락은 코로나19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지역 의료진 500여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의료진들과 생활치료센터 소방대원들은 감사 인사로 화답합니다. 방금 병실에 들어갔다 내려와가지고 좀 더웠어요. 물김치 좀 익히니까 시원해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셰프들의 작은 정성이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긴 터널 속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간 때문이야 기고는 간 때문이야 기고는 간 때문이야 간을 풀어줘야 10년 전 나왔던 간장약 CM송입니다. 귀에 착 달라붙는 멜로디 덕분에 야구장의 응원가로 등장하더니 정식 음원으로 발매돼 노래방까지 진출했죠. 그런데 전쟁 같은 출근, 길어지는 회의, 상사 잔소리에 개념 없는 후배들까지 죄다 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자기 일 안 풀리는 걸 모두 남 탓으로 돌리는 패러디가 쏟아진 겁니다. 노래를 만든 음악 감독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 한동안 두문불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로 나온 것이 바로 간 덕분이야로 바꾼 이 광고였습니다. 하긴 1970년대 그건 너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방송 금지를 당했던 걸 생각하면 해피엔딩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반 내내 이렇게나 전방위로 남 탓을 남발하는 정부가 예전에 또 있었던가요? 걸핏하면 전 정권 탓, 야당 탓, 언론 탓에 국민 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아내 탓으로 돌리는 고위공직자들 지켜보기도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이제는 강남 집값 폭등이 언론 탓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최고 가격 동향을 다룬 보도가 늘어난 뒤에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언론이 최고 가격을 알려주어서 집값을 올리고 있다뇨.
정부 정책이나 금리 같은 주요 변수는 쏙 빼놓은 채 가격 상승과 보도 시점만 비교해 놓고는 이게 무슨 대단한 인과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 상상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 누군지는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해까지 24번이나 누더기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에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뒤로도 지금 이 순간까지 아파트 값이 최고점 갱신을 거듭하고 있는 것 역시 그럼 언론 탓인가요? 옛말에 거울이 얼굴에 흠을 비춰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언론은 세상을 되비추는 거울이죠. 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거울의 정직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기는커녕 매사에 거울을 탓하고 깨버리려고 하니까 집값뿐 아니라 대체 뭔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9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집값도 언론 탓이었습니다. 가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큰 일교차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9월로 접어들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날이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춘천과 안동은 17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얇은 겉옷 챙기시면 좋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100mm 이상이 예보된 제주도를 제외하면 그 밖의 남부 지역은 비의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주말에는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초에 전국에 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